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트럼프 무역 협상의 게임 이론,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겉보기엔 막 예측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트럼프 스타일이. 근데 그 안에 전략적 불합리성이나 미치광이 이론 같은 게임 이론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맞아요. 흥미로운 관점이죠. 이게 뭐 그냥 즉흥적인 액션이 아니라 게임 이론 모델, 특히 이제 미국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1기랑 2기 전략 변화도 보고 또 중국이나 뭐 네프타, 한국과의 실제 협상 사례들 이걸 게임 이론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그 작동 방식이나 성과 또 뭐 분명한 한계점들까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전략 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1기랑 2기 이게 접근법이 확 달랐다고요? 네, 그렇죠. 1기 때는 뭐 아메리카 퍼스트 딱 내걸고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을 콕 집어서 압박하는 식이었죠. 아, 선별적으로요? 네. 기존에 있던 무역법 같은 거 있잖아요. 섹션 301이나 232 같은 거. 그걸 활용해서 특정 품목에 관세 매기고 게임 이론으로 굳이 말하면 미국이 먼저 치워나가는 그 스테킬베르그 게임 비슷하게요. 그런데 2기로 가면서는 이게 엄청 과감해진 거네요. 거의 뭐 모든 수입품에 관세 매기겠다 이러면서 그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 이것까지 동원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변화예요. 거의 뭐 모든 교역국 상대로 전면적인 압박에 나선 거죠. 이건 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와, 그 보통 국가 안보 관련해서 쓰는 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무역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거죠. 특히 그 90일 유예 기간 같은 거 딱 걸어놓고 아, 시간 압박? 그렇죠. 시간 압박하면서 이거 받을래? 아니면 관세 맞을래? 거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식.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궁극적 제한 게임 구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상대방 선택지를 확 줄여버리는 거죠. 와, 정말 대담하네요. 그럼 이런 전력이 실제 협상에서는 어땠는지 제일 시끄러웠던 중국 사례부터 볼까요? 네. 중국하고의 관계는 뭐 게임 이론의 고전적인 딜레마들이 막 섞여서 나타납니다. 일단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딱 보이죠. 아, 서로 협력하는 게 최선인데 결국엔 둘 다 배신한다. 관세 안 매기는 게 둘 다에게 좋은데 현실은 서로 막 보복 관세 매기면서 둘 다 손해보는 상태로 가버린 거죠. 일종의 나쁜 내시 균형이에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 의존도를 파고들어서 아, 버티면 중국이 먼저 무너지겠지 이런 계산. 그렇죠. 약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간 거죠. 누가 먼저 눈 깜빡이나 보자. 그리고 실제로 막 고율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우린 진짜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요. 이게 다음번 협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을 만드는 효과도 노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재협상은 또 다른 그림인가요? 이건 분할 정복의 예시라고요? 네, 이건 아직 교과서적이에요. 멕시코랑 캐나다가 같이 대응하면 까다로우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좀 만만한 멕시코랑 먼저 합의를 봐요. 아, 먼저 한쪽이랑 끝내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캐나다를 압박하는 거죠. 멕시코도 이 정도 했는데 너희는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뭉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씩 순서대로 격파하는 거죠. 아주 영리하게 협상력을 극대화한 겁니다. 한국과의 KOS FTA 개정은 어땠나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한국 경우는 좀 더 비대칭적인 힘의 관계를 활용한 측면이 강하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안보 이슈도 있으니까요.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90일 만에 재협상을 끝내버렸죠. 와, 90일 만에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저비용 승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보면서 다른 나라들은 아,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경고 효과, 일종의 시연 효과도 있었을 거고요. 들어보니까 정말 게임 이론의 여러 원리들이 다 동원된 것 같네요. 뭐 기존 균형 깨고 미국에 유리한 새 판 짜려는 거, 내쉬 균형 이동, 무역을 내가 이기면 너는 지는 제로성 게임으로 보는 관점. 맞아요. 그리고 협상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 그 BATNA, 협상 대안을 엄청 강조하는 거죠. 탈퇴 위협 같은 거 계속하면서요. 그리고 한번 세게 나가면 다음에도 먹힐 거라는 계산, 평판 쌓기 전략 같은 것도 보이고요. 네, 반복 게임에서의 전략이죠. 일부러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내 진짜 패를 모르게 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위를 점하려는 거. 이것도 뭐 베이지안 게임 같은 정보 게임 요소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전략 효과가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료 보면 단기적인 성과는 좀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캐나다나 멕시코한 데서 양보를 얻어낸 건 사실이니까요. 네. 분명히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또 일부 양보를 받아낸 부분은 있죠. 근데 동시에 이 자료들이 지적하는 건 그 한계점, 그리고 비용입니다. 가장 큰 비판은 역시 현실을 너무 단순한 게임으로 봤다는 거예요. 현실은 게임 이론 모델보다 훨씬 복잡한데 말이죠.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게 뭐 궁극적 제한 게임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내가 제안하면 상대는 받거나 거절하거나. 근데 현실은 상대방도 맞대응 전략이 있고 또 국내 정치나 국제 여론 같은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걸 다 무시했다는 거죠. 경제적 비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피터슨 연구소 분석 보니까 관세 때문에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 부담이 늘었다고요? 네, 그런 직접적인 비용도 있고 또 보복 관세를 맞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정치적으로 공화당 지지율이 떨어졌던 연구 결과도 있고요. 정치적 비용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뭘 좀 얻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동맹관계 금가고 국제 무역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건 돈으로 계산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는 거죠. 학계평가는 좀 갈리는 편인가요? 전략적인 측면, 예를 들어 비대칭성을 잘 활용했다거나 위협의 신뢰성을 구축하려 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긴 합니다. 인류 같은 연구요. 하지만 대부분은 역시 좀 비판적이에요. 제로섬 사고방식이라든지 현실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지적들, 브루킹스나 피터슨의 바운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죠. 종합하면 뭐랄까, 게임 이론적 논리를 갖춘 위험한 실험 혹은 도박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 분석 들어보니 정말 흥미롭네요. 트럼프의 무역 전략이 단순히 감정적인 게 아니라 게임 이론이라는 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나름의 논리를 가진 접근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경제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쓰려고 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이 접근법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복잡한 국제 관계나 신뢰 같은 장기적인 가치를 얼마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게임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트럼프의 접근은 개별 협상, 그러니까 눈앞의 게임 하나하나에서 이기는 데 좀 집중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동맹 관계라든지 국제사회 전체의 신뢰, 또 세계 무역 시스템의 안정성까지 다 포함하는 더 큰 판, 일종의 메타게임 관점에서 이 전략을 다시 본다면 과연 그 평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건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